가끔은 세상이 단 한순간에 얼어붙는 것만 같다. 그날 밤 눈으로 뒤덮인 산길에서 나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꼭 엄마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고 싶다. 하지만 인생은 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아픔을 피해 달릴수록 운명은 더욱 교묘하게 장난을 친다. 나는 윤슬기, 27살 간호사. 차가운 시외버스 창가에 앉아 고향에서 온 부재중 전화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다. 버스가 굽이진 길을 돌아설 때마다 내 심장도 함께 흔들리는 듯 했다. 그러던 그때 고요한 밤과 침묵을 깨는 커다란 폭발음이 들려왔다. 고급 승용차 한 대가 길가로 굴러떨어졌고 불길이 치솟았다. 아무도 다가가려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나는 어떤 힘이었는지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차가운 밤바람을 가르며 달려갔다. 내 마음은 아직 산산조각 나 있었지만 두려움보다 간절함이 더 컸다. 그 순간 나는 몰랐다. 그날 내가 구한 그 남자가 수많은 사람의 운명을 쥐고 있는, 그리고 나의 인생마저 송두리째 바꿔놓을 사람이었단 사실을.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슬기야, 오늘도 야간 근무야. 병원 복도를 걸을 때마다 어김없이 들려오는 동료 언니의 목소리였다. 네 언니, 오늘은 응급실이래요. 또 정신없겠죠 뭐. 내가 대답하면 언니는 꼭 이렇게 말한다. 너도 참 젊은데 좀 쉬엄쉬엄 해. 여기선 사람이 너무 금방 늙어. 나는 그저 쓴 웃음을 지었다. 매일 똑같은 하얀 유니폼, 피곤에 절은 얼굴, 밤새도록 울리는 호출벨. 여기가 내 세상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때가 많았다. 사실 간호사가 꿈이었던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냥 살아남으려고 선택한 길이었다. 그래도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는 건 언제나 가슴 한구석을 울린다. 어떤 날은 환자가 고마워요 간호사님 한마디 해줄 때 집에 돌아가는 발걸음이 조금은 가벼워지기도 한다. 하지만 그런 순간은 정말 드물다. 오늘도 새벽 2시 휴게실 창문을 열고 밖을 바라보았다. 겨울 바람이 매섭게 얼굴을 스쳤다. 내일은 좀 쉬고 싶다. 하지만 또 누군가가 나를 부르는 소리에 나는 다시 병동으로 뛰어갔다. 세상의 평범한 간호사 이야기 같지만 사실 그날 밤 내 인생이 완전히 뒤집힐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응급실에서 정신없이 일하다가 핸드폰이 진동했다. 평소 같으면 바빠서 무시했겠지만 그날따라 왠지 모르게 불안한 예감이 들었다. 슬기야, 너 지금 시간 돼? 아주머니가 급하게 전화했어. 수간호사 언니가 숨을 헐떡이며 내게 전화를 건넸다. 무슨 일이에요? 엄마한테요? 나는 급하게 전화를 받았다. 슬기야, 엄마가 갑자기 이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순간 내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모, 무슨 소리야? 엄마가 왜? 미숙 이모. 새벽에 갑자기 심장이 아무리 해도 못 살렸어. 나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나는 겨우겨우 숨을 고르며 수간호사 언니에게 말했다. 언니,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당장 내려가야 돼요. 언니는 아무 말 없이 내 어깨를 꼭 안아줬다. 걱정 마. 여기 일은 내가 정리할게. 얼른 가. 슬기야. 나는 허둥지둥 사물함을 열고 유니폼도 벗지 못한 채 짐을 쑤셔 넣었다. 신발도 제대로 못 갈아 신고 택시에 올랐다. 서울역이요. 최대한 빨리 가주세요. 기사님은 내 눈시울을 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밤 기차에 몸을 실으면서도 여전히 현실감이 없었다.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이 낯설기만 했다. 옆자리 아주머니가 조용히 물었다. 아가, 많이 힘들지? 어디 가니? 나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다. 경상도요. 엄마가 오늘 갑자기. 그 아주머니는 내 손을 꼭 잡아주셨다. 그래, 울어도 돼. 혼자 참지 말고. 나는 그제야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다.
밤하늘의 별이 유난히 밝았다. 차창 밖 어둠을 뚫고 내 마음도 어디론가 흩어지는 것 같았다. 엄마, 조금만 더 기다려줘. 제발. 내 머릿속엔 오직 그 생각뿐이었다. 기차에서 내린 뒤 마지막 시외버스에 몸을 실었다. 창밖은 이미 온통 하얗게 뒤덮여 있었다. 경상행 막차입니다. 이요. 눈길이 심하니 안전벨트 꼭 매세요. 운전기사님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렸다. 버스 안은 적막했다. 창문 밖엔 눈송이가 쉴 새 없이 떨어지고 길은 점점 더 미끄러워졌다. 나는 멍하니 엄마 사진을 보며 생각했다. 엄마, 조금만 기다려요. 곧 도착할게요. 그때였다. 갑자기 버스가 급정거하며 크게 흔들렸다. 승객들 몇 명이 비명을 질렀다. 어머, 뭐야? 왜 이래요? 앞에 뭐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운전기사님이 비상등을 켜고 차를 세웠다. 나는 본능적으로 창밖을 내다봤다. 가로등 하나 없는 어두운 산길. 그 한가운데 비싼 외제차 한 대가 도로 옆 눈밭에 뒤집혀 있었다. 엔진룸 쪽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고 곧이어 불길이 치솟기 시작했다. 세상에, 차가 불타고 있어요. 저 안에 사람 있는 거 아니에요? 승객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몇몇은 두려움에 버스 밖으로 나가지 못했고 누군가는 괜히 끼어들었다가 위험하다며 고개를 돌렸다. 운전기사님도 머뭇거리며 말했다. 신고는 했습니다. 구조대 곧 올 거예요. 하지만 이 눈길에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차 안에 누가 있는지, 살아있는지 아무도 확실하지 않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나는 핸드폰을 움켜쥐고 일어섰다. 혹시 여기 간호사 계세요? 누군가가 물었고 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저요, 제가 간호사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조용해졌고 나는 코트 단추를 꽉 잠그고 버스 문 쪽으로 다가갔다. 지금 아니면 누군가 정말 죽을 수도 있어. 온몸이 떨렸지만 그 순간엔 두려움보다 다른 누군가의 생명이 먼저였다. 누군가가 외쳤다. 저 차 안에 아직 사람 있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사람들은 망설였다.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았다. 어디선가 한 아주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아니, 혹시 폭발하면 어쩌려고. 그냥 구조대 기다리자고요? 또 다른 청년은 창밖만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구해줄 수 있을까? 무섭다. 창문 너머로 본 사고차 안. 운전석에 머리가 푹 숙여진 남자의 모습이 스쳤다. 이상하게도 그 순간 내 심장 소리가 더 커졌다. 나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제가 나갈게요. 도와주세요. 라고 외쳤다. 운전기사님이 당황해서 말렸다. 아가씨, 위험해요. 그냥 경찰 오면 그때. 하지만 내 발은 이미 버스 문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버스 문이 삐걱 열리고 눈보라가 내 얼굴을 세차게 때렸다. 나는 코트 소매를 꽉 쥐고 제발, 제발, 아무 일 없어야 해. 중얼거리며 눈밭을 뛰었다. 차량에 가까이 다가가니 차문이 충격에 찌그러져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 차 안에서 연기가 새어나오고 남자는 완전히 정신을 잃은 듯 머리가 한쪽으로 푹 숙여져 있었다. 저기요. 들리세요? 나는 창문을 두드리고 힘껏 손잡이를 잡아당겼다. 차문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뒤에서 누군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허름한 패딩을 입은 아마도 트럭 운전사 같은 아저씨였다. 나는 그 아저씨와 함께 차문을 두 손으로 온 힘을 다해 밀어보았다. 하나, 둘, 셋, 더 세게. 결국 퍽 소리와 함께 문이 아주 조금 열렸다. 나는 허리를 깊숙이 숙이고 차 안으로 손을 뻗었다. 제발 정신 좀 차려요. 제발요. 남자의 이마에 손을 대고 맥박을 재며 조심스럽게 외쳤다. 차 안에서 시큼한 연기 냄새와 따뜻한 핏물 냄새가 섞여났다. 아저씨, 빨리요. 조금만 더 열어주세요. 뒤에서 아저씨가 힘껏 문을 잡아당겼고
나는 겨우 남자의 어깨를 끌어안았다. 그때 차에서 펑 소리가 또 한 번 크게 났다. 뒤에서 버스 승객들이 놀라 소리쳤다. 빨리, 위험해요. 나는 온 힘을 다해 남자를 차 밖으로 끌어냈다. 온몸이 떨렸지만 이상하게 그 순간 눈물도 두려움도 없었다. 누군가 나를 구해주는 건 없겠지. 하지만 적어도 한 사람의 생명은 지킬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나는 한밤중 눈 덮인 산길에서 전혀 모르는 남자의 생명과 내 작은 용기를 맞바꿨다. 이미 온몸이 눈과 진흙투성이었다. 차 문을 억지로 벌려도 손이 얼어서 잘 움직이지 않았다. 내 머릿속엔 이렇게 하다가 나까지 다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그보다도 차 안에서 들리는 희미한 신음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저 들리세요? 나는 간신히 차 안을 들여다보았다. 사람이 있다. 그것도 남자였다. 검정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이마와 입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다. 양손이 핸들에 얽혀 꼼짝도 못하고 있었다. 애니, 여기 사람 살아있어요. 빨리 좀 도와주세요. 내가 소리치자 아까 그 트럭 아저씨가 달려왔다. 어이구, 저 친구 상태가 심각하네. 어떻게 할까요? 창문 깰 수 있겠어요? 아저씨는 곧장 옆에 있던 소화기를 들고 창문을 있는 힘껏 내리쳤다. 유리가 산산조각이 났다. 나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남자의 맥을 짚었다. 아직 맥박은 느려도 살아있었다. 괜찮으세요? 남자는 잠깐 눈꺼풀이 떨리더니 아주 미약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걱정 마세요. 이제 곧 구급차 올 거예요. 나는 그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안쪽 다리에서 피가 쉴 새 없이 흘러나오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 아저씨, 여기 피 멈출 거 뭐 좀 없어요? 트럭 아저씨는 자신의 목도리를 풀어 내게 건넸다. 이걸로 좀 막으세요. 나는 목도리로 임시 지혈을 하며 남자의 얼굴을 가까이 바라봤다. 그때 그와 눈이 딱 마주쳤다. 깊고 검은 눈동자, 어딘가에서 본 듯한 낯선 얼굴. 하지만 지금은 그저 한 명의 환자일 뿐이었다. 조금만 참으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지켜줄게요. 그 말을 하며 내 손끝이 떨리는 걸 남자가 느꼈을까. 차 밖에서는 버스 승객 몇 명이 핸드폰으로 이 상황을 찍고 있었다. 누군가는 저기 정말 위험해 보인다며 중얼거렸고 누군가는 아예 고개를 돌려버렸다. 하지만 그 순간 내겐 오직 이 남자와 나 그리고 생명을 붙잡으려는 작은 용기만이 남아 있었다. 나는 목이 터져라 소리쳤다. 여기 사람 있어요. 제발 아무나 도와주세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하지만 버스 안에서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창밖만 멀뚱히 바라보거나 휴대폰으로 찍기만 하는 사람들뿐. 그때 어깨 너머로 거친 숨소리가 들렸다. 버스 기사님이 아니라 조수석에 앉아있던 나이가 지긋한 보조운전사 아저씨였다. 아저씨가 달려와 내 어깨를 붙잡았다. 아가씨, 진짜 괜찮겠어요? 이거 그냥 구조대 기다리는 게. 나는 간절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저씨, 저 사람 그냥 두면 진짜 죽어요. 제발 저랑 같이 좀만 도와주세요. 힘이 필요해요. 아저씨는 잠깐 머뭇거리더니 내가 젊었을 땐 저런 것도 겁 안 났는데 하면서도 손에 힘을 주어 말했다. 좋아, 해보자고. 내가 차문 좀 더 열어볼게. 나는 아저씨와 함께 온몸으로 문짝을 붙잡았다. 하나, 둘, 셋. 문이 삐걱거리며 조금 더 벌어졌다. 아저씨가 숨을 헐떡이며 내게 속삭였다. 아가씨, 안에 들어가려면 조심해. 연기도 많고 언제 터질지 몰라.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한번 소리쳤다. 괜찮으세요? 제 목소리 들리세요? 차 안 남자는 미동도 없었지만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눈 속 불빛과 연기 사이에서 오직 나와 아저씨, 그리고 그 남자만이 세상에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손에 남은 힘을 다 쥐어짜며 아저씨와 눈을 마주쳤다. 아저씨, 이제 진짜 마지막이에요. 조금만 더 힘내요. 아저씨는 나보다 더 숨이 찬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하나, 둘, 셋. 우리 둘은 힘껏 차문을 당겼다. 문짝이 삐걱 끼익 소리를 내며 조금 더 열렸다. 나는 재빨리 손을 넣어 남자의 팔을 붙잡았다. 잡았어요. 아저씨, 이제 같이 끌어내요. 아저씨는 내 뒤에서 두 손으로 남자의 어깨를 받쳐주었다. 아가씨, 조금만 더 당겨. 좀 더. 나는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히는 것도 잊은 채 온 힘을 다해 남자를 끌어냈다. 그 순간 남자의 다리가 문에 걸리며 쿵 소리가 났다. 내가 조심스럽게 남자의 다리를 들어 올렸다. 조금만 더. 네, 됐어요. 차 밖으로 완전히 빠져나왔을 때 아저씨와 나는 서로 헉헉 숨을 몰아쉬었다. 남자의 몸에서 피가 줄줄 흘러내렸고 이마에는 깊은 상처가 있었다. 나는 즉시 내 코트를 벗어 남자의 몸을 감쌌다. 아저씨, 핸드폰 좀 빌려주세요. 119에 다시 한번 연락할게요. 아저씨는 곧바로 핸드폰을 꺼내 내게 넘겨줬다. 여보세요? 여기 산길 사고 현장인데 환자가 심하게 다쳤어요. 의식이 약하고 출혈도 심해요. 얼른 와주세요. 제발요. 나는 남자의 맥박을 확인하며 속삭이듯 말했다. 괜찮아요. 곧 구조대 올 거예요. 조금만 참으세요. 제발. 그 순간 남자가 아주 약하게 눈을 떴다. 도와줘서 고마워요. 희미하게 내 손을 잡았다. 나는 갑자기 눈물이 쏟아질 뻔했다. 아저씨가 내 어깨를 툭툭 두드리며 말했다. 아가씨, 잘했어요. 진짜 대단하네. 내가 오늘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 주변에는 눈이 소복하게 쌓였고 불빛과 연기, 그리고 우리의 숨소리만 남았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오늘 이 밤 내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고 있음을. 나는 겨우 남자를 끌어내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숨을 몰아쉬었다. 온몸이 떨렸고 손은 피와 눈물, 그리고 차가운 눈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쾅 하는 엄청난 폭발음이 들렸다. 사고 난 차가 불길에 휩싸이며 폭발해버린 것이다. 순간 뜨거운 열기와 충격파가 내 몸을 밀쳐버렸다. 나는 남자를 꼭 안은 채 눈밭 위로 그대로 넘어졌다. 주변에서 누군가 소리쳤다. 조심하세요. 아가씨, 괜찮아요? 거기 다친 사람 없어요? 내 귀에는 아무 소리도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눈 위에 누워 한 손으로는 여전히 남자의 몸을 꼭 붙들고 있었다. 숨이 턱 막혔다. 차가운 눈이 뺨을 스치는데 이상하게도 그 순간 내가 살아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남자의 몸이 내 팔 안에서 아주 약하게 움직였다. 나는 힘을 내어 괜찮아요? 정신 좀 차려보세요. 속삭이며 다시 그의 맥을 짚었다. 주변에는 연기와 불빛, 그리고 내 심장 소리만 가득했다. 조금 전까지 그냥 평범한 하루라고 생각했던 내 인생이 그 밤 완전히 바뀌고 있었다. 나는 눈 위에 무릎을 꿇고 떨리는 손으로 남자의 맥을 다시 확인했다. 심장은 약하게 뛰고 있었지만 출혈이 심해서 언제 멈출지 몰랐다. 아저씨, 손수건이나 뭐라도 있어요? 내가 소리치자 아까 그 보조 운전사 아저씨가 다가와 자신의 스카프와 물티슈 그리고 응급 키트를 내밀었다. 이걸로 좀 도와줄 수 있겠지?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스카프로 다리의 피를 최대한 멈추려 지혈했다. 이마의 상처는 물티슈로 닦아내고 숨이 찬 채로 중얼거렸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곧 구급차 올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제발. 남자는 미약하게 신음하며 눈을 떴다가 다시 감았다. 손끝이 차가워지는 게 느껴졌다. 나는 망설임 없이
내가 입고 있던 두꺼운 패딩을 벗어 남자의 몸에 덮어주었다. 한겨울의 밤, 내 옷이 젖어가는 건 아무 상관없었다. 주변에서는 아직 불길이 남은 차량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아저씨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아가씨, 본인도 좀 챙겨요. 이러다 감기 들겠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전 괜찮아요. 이분이 더 위험해요. 저는 간호사라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볼 거예요. 손에 닿는 온기가 점점 사라지는 듯해 나는 남자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순간 멀리서 삐뽀삐뽀 구급차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안도의 눈물이, 알 수 없는 희망과 두려움이 눈시울을 뜨겁게 적셨다. 제발 조금만 더 버텨줘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요. 나는 내 마음까지 남자에게 꼭 덮어주는 기분이었다. 남자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맥을 짚으며 계속해서 말을 걸었다. 괜찮아요. 곧 구급차 올 거예요. 조금만 더 버티세요. 지금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옆에 있어요. 그때 남자가 아주 힘겹게 눈을 떴다. 시선이 흐릿하게 내 얼굴을 따라오더니 얼마나 아픈지 모르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고마워요. 나 버리고 가지 마요. 내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괜히 울컥해서 남자의 손을 더 꽉 잡았다. 걱정 마세요. 절대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저 여기 끝까지 있을게요. 약속해요. 주변에서는 여전히 구급차 소리가 멀리서 점점 가까워졌고 누군가는 그 장면을 핸드폰으로 찍고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내 세상엔 오직 이 남자와 나, 그리고 이 한마디 말밖에 남지 않았다. 남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가 다시 아주 작게 속삭였다. 정말 고마워요. 살고 싶어요. 나는 잠시 말을 잇고 그의 손등을 다독였다. 아저씨, 구급차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진짜 조금만 더 힘내요. 바로 그때 하얀 눈밭 위로 구급차 불빛이 비치기 시작했다. 살고 싶어요. 그 말이 내 가슴 깊숙이 박혔다. 지금까지는 내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이 길을 선택한 건지 단 한 번도 제대로 생각해 본 적 없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한 생명의 무게를 진짜로 느꼈다. 이 밤이 지나면 내 인생이 어디로 향할지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절대 혼자 두지 않겠다. 그 약속만큼은 지키고 싶었다. 멀리서 구급차의 빨간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다. 나는 남자의 손을 꼭 잡고 마지막까지 속삭였다. 곧 괜찮아질 거예요. 이제 진짜 안전해요. 남자는 눈을 감았다 뜨며 정말 가버리지 않을 거죠? 다시 한번 확인하듯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약속해요. 여기까지 함께 할게요. 구급대원들이 뛰어왔다. 환자 어디 계십니까? 나는 급하게 손을 흔들었다. 여기요, 많이 다쳤어요. 의식이 약해요. 다리에서 출혈이 심했고 머리도 상처가 있습니다. 맥박은 느리지만 잡혔어요. 구급대원이 들것을 펴서 조심스럽게 남자를 들어 올렸다. 나는 마지막까지 옆에 붙어서 조심히 천천히 들어주세요. 추위 때문에 저체온증도 있을 수 있어요. 계속해서 지시했다. 구급대원이 내게 고개를 끄덕이며 혹시 보호자세요? 이름이나 연락처 좀 남겨주시겠어요? 라고 물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지나가던 간호사예요. 이름은 괜찮아요. 환자만 잘 부탁드려요. 구급대원이 조금 놀란 듯 정말 수고하셨어요. 덕분에 환자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심을 담아 말했다. 나는 작게 미소 지었다. 제가 한 건 별거 아니에요. 정말 잘 부탁드려요. 남자는 들것 위에서 마지막으로 내 쪽을 바라봤다. 눈빛이 조금 맑아진 것 같았다. 나는 그제야 마음이 놓였다. 구급차 문이 닫히고 불빛이 점점 멀어져 갔다. 나는 눈 위에 주저앉아 한동안 멍하니 그 자리를 바라봤다.
누군가 내 옆에서 아가씨 이름이라도 알려주지 그랬어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그냥 고개를 저었다.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누군가를 살릴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밤하늘엔 아직도 눈이 내리고 있었고 내 안에도 조용히 따뜻한 온기가 번져오고 있었다. 구급차가 멀어지고 처음 멀어지고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앉아 있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리고 옷은 피와 눈 그리고 연기 냄새로 엉망이 되어 있었다. 천천히 일어나 다시 버스 쪽으로 걸어갔다. 발이 눈에 푹푹 빠지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다. 버스 문 앞에 서자 안에서 사람들이 조용히 나를 쳐다봤다. 누군가가 속삭였다. 세상에, 제 옷 좀 봐. 피랑 눈이 범벅이네. 저렇게까지 위험하게 왜 나갔대? 운전기사님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괜찮아요? 어디 다친 데는 없어요? 나는 힘겹게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저 말고 환자가 무사했으면 좋겠어요. 뒷좌석에 앉아있던 한 아주머니가 작게 말을 걸었다. 아가씨, 진짜 대단하네. 내가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을 해냈네요. 나는 그냥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손과 얼굴을 대충 닦았다. 차 안 공기는 어색하게 조용했다.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나를 찍기도 했고 누군가는 창밖으로 시선을 피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침묵이 나를 더 외롭게 만들었다. 잠시 뒤 운전기사님이 마이크로 조용히 말했다. 여러분, 버스 출발하겠습니다. 눈길에 사고로 많이 지연됐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몸은 너무 피곤했지만 머릿속은 계속 방금 전의 일이 맴돌았다. 내가 제대로 한 걸까? 지금쯤 그 남자는 괜찮을까? 바로 그때 엄마 사진이 저장된 휴대폰 화면이 불빛에 스르륵 켜졌다. 나는 눈물을 꾹 참고 혼잣말로 속삭였다. 엄마 나 잘했지. 차가 천천히 다시 출발했다. 한밤중의 눈길을 또다시 조용히 달리기 시작했다. 버스에서 내렸을 때 하늘은 이미 밝아오고 있었다. 가방을 끌며 시골길을 뛰다시피 달려 집 앞에 섰다. 문을 열자 집안은 이미 깊은 침묵에 잠겨 있었다. 거실 한가운데 상 위에는 엄마 영정사진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향 냄새는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만 상복 입은 사람들은 모두 피곤하고 눈빛은 차가웠다. 슬기 왔니? 이모가 눈을 부라리며 다가왔다. 이제 와서 뭐 하려고? 엄마 마지막 얼굴이라도 볼 줄 알았지? 나는 할 말을 잃고 고개를 숙였다. 목소리가 떨렸다. 기차랑 버스가 늦어서 그리고 도중에 사고가 나서 그때 삼촌이 말을 잘랐다. 뭐? 사고? 지금 그게 중요한 거냐? 엄마 장례식 가족이 먼저지. 남 도와주느라 엄마 얼굴도 못 보고 너는 대체 왜 그렇게 사니? 큰이모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한마디 더 했다. 슬기는 어릴 때부터 남 걱정이 우선이더라. 나는 입술을 깨물고 엄마 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내가 울먹이자 뒤에서는 또 다른 친척이 말했다. 맨날 남 도와준다고만 다니고 그 순간 나는 너무나 작아지고 집안의 모든 소리, 모든 시선이 내 어깨를 짓눌렀다. 방에 들어가 짐을 풀며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다.
내가 잘못한 걸까? 엄마,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그 밤의 그 남자, 그의 간절한 눈빛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장례식장은 마치 내가 들어오자마자 공기가 더 차가워지는 듯 했다. 누군가는 슬쩍 내 옆을 지나치면서 조용히 속삭였다. 쯧쯧, 저 애는 원래 그래. 자기 집안보다 남 걱정이 먼저야. 작은 이모는 고개를 흔들며 다른 친척과 한숨을 내쉬었다. 슬기 저러다 언제 철들까 몰라. 맨날 남 도와주다가 자기 엄마 얼굴도 못 보고 말이야. 나는 고개를 숙인 채 마치 내가 이 집에 처음 온 사람처럼 모퉁이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큰아버지는 옆자리에서 쓴 웃음을 지으며 어릴 때부터 남한테 잘 보여야 직성이 풀리는 아이지. 이번에도 남 사고 현장에서 어쩌고 저쩌고 했다던데. 정작 자기 엄마한텐 뭐 해줬나? 그 말을 들은 사촌 언니가 살짝 나를 바라보더니 진짜 나는 저렇게 못 산다. 내일도 바쁜데 왜 남까지 챙기고 살아? 라고 수군댔다. 속으로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수백 번도 더 되뇌었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내가 왜 그랬는지, 그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차마 설명할 수 없었다. 모든 시선과 소문, 작은 한숨과 냉랭한 기운이 내 마음을 더 깊이 파고들었다. 내가 앉아있는 그 작은 공간조차 더는 내 자리가 아니었다. 영정사진 옆에서 나는 조용히 엄마에게 속삭였다. 엄마, 여긴 왜 이렇게 추워졌을까? 이렇게 외로운 장례식은 처음이야.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는 누군가의 목숨을 붙잡았던 그 밤의 따뜻함만이 아직도 남아 있었다. 첫날 밤, 엄마 없는 고향집은 낯설고 쓸쓸하기만 했다. 방 한 구석에 앉아 불도 켜지 않은 채 내 무릎을 꼭 안았다. 밖에서는 누군가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고 거실에선 친척들이 엄마를 두고 이런저런 뒷얘기를 나누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하지만 나는 아무 대답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핸드폰을 손에 쥐고 사진첩을 열었다. 엄마와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 그 환한 미소가 오늘따라 더 아프게 다가왔다. 엄마, 정말 나 잘못한 걸까? 눈물이 한참이나 멈추지 않았다. 이렇게 울면 뭐가 달라지냐. 혼잣말을 해보지만 눈물은 멈출 생각이 없었다. 머릿속에는 친척들의 냉랭한 말. 넌 왜 네 일보다 남 걱정이 먼저냐. 엄마 얼굴도 못 보고 무슨 효냐. 그 모든 말들이 끝없이 맴돌았다. 가슴 한구석이 쿡쿡 찔렸고 나는 점점 더 작아졌다. 내가 그 밤 남의 생명을 구하려다 정작 내 엄마 마지막을 놓쳐버렸구나.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소리 없는 울음을 토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 바깥에는 초겨울 바람 소리와 낙엽이 구르는 소리만이 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 밤 나는 세상이 다 등 돌린 것 같은 외로움과 죄책감, 무력감에 끝없이 잠 못 이뤘다.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뒤 나는 조용히 거실로 나왔다. 엄마 영정사진 앞에 쪼그리고 앉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촛불 아래 엄마의 미소는 늘 그렇듯 따뜻하고 다정했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 눈빛이 나를 더 아프게 만들었다. 나는 두 손을 모아 가만히 엄마 사진을 바라봤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목이 메어 말이 잘 나오지 않았다. 끝까지 엄마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이젠 잘 모르겠어요. 사진 속 엄마는 아무 말 없이 내 눈물을 받아주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속삭였다. 그래도 엄마가 평생 말하던 거 있잖아요. 남을 돕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 말만큼은 내가 꼭 지키고 싶어요. 앞으로 엄마가 바라던 대로 남을 위해 진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게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촛불이 살짝 흔들렸다. 엄마, 지켜봐줘요. 그리고 어디선가라도 나를 한 번만 안아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조용히 엄마 사진을 향해 절을 올렸다. 마음 한구석에 아직 남아있는 미련과 끝없는 그리움을 오늘 밤만큼은 전부 엄마에게 고백하고 싶었다. 사랑해요, 엄마. 그리고 정말 미안해요. 장례식이 끝난 뒤 나는 조용히 짐을 쌌다. 집안엔 이미 친척들이 거의 다 떠났고 남은 건 정적과 가끔씩 나는 엄마 향 냄새뿐이었다. 이모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서울 올라가니? 몸은 좀 괜찮아졌니? 나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모, 여기 더 있으면 괜히 민폐만 될 것 같아서요. 이모는 한숨을 쉬며 내 어깨를 토닥였다. 그래, 힘들겠지만 이제부터는 네가 네 삶 살아야지. 작은 가방 하나만 끌고 버스 정류장으로 나섰다. 마을길을 걷는데 바람이 싸늘하게 내 뺨을 스쳤다. 길가에 핀 국화꽃을 엄마 영정사진 앞에 놓던 모습이 자꾸만 떠올라. 나는 또다시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서울행 버스 안 창밖을 보니 겨울 논밭과 산, 그리고 엄마와 함께 걷던 고향길이 서서히 멀어지고 있었다. 버스 좌석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이제 진짜 완전히 혼자가 된 것 같네. 문자 알림도, 전화도, 누구의 위로도 마음에 와닿지 않았다. 서울역에 도착해 사람들 사이를 조용히 걸었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 나만 혼자인 듯 마음 한구석이 텅 비었다. 지하철에 몸을 싣고 창밖 불빛을 바라보며 나는 마지막으로 엄마에게 속삭이듯 말했다. 엄마, 서울로 다시 돌아가요. 이젠 정말 나 혼자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볼게요. 그렇게 또 다른 겨울이 내게 시작되고 있었다. 몇 주가 지났다. 서울에서 다시 일상을 시작하려 애썼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내 삶을 꾸역꾸역 이어갔다. 병원으로 출근하는 첫날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유니폼을 입었다. 하얀 옷을 다시 입는 순간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시렸다. 병원 복도는 여전히 바쁘고 익숙한 동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슬기 씨, 오랜만이에요. 이제 좀 괜찮아요? 동료 간호사 언니가 내 어깨를 툭 쳤다.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이제 좀 괜찮아졌어요. 그냥 다시 일에 집중하려고요. 하지만 속마음은 아직도 밤마다 엄마 꿈을 꾸고 가끔은 눈물로 잠에서 깨곤 했다. 응급실에서 환자들을 돌볼 때면 내가 여기서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이번엔 놓치지 않을 수 있을까? 수없이 자문했다. 점심시간, 식당에서 동료들과 밥을 먹으며 자연스러운 척, 괜히 웃긴 농담도 건넸다. 슬기야, 너 요즘 얼굴이 많이 말랐다. 그냥 다이어트 중이죠 뭐. 동료들은 속도 모른 채 내게 이것저것 묻고 가끔은 엄마 얘기가 나오면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잊어야지. 괜찮은 척이라도 해야 진짜 괜찮아질 수 있으니까. 밤이 되면 병동 창가에 서서 창밖 어둠을 한참 바라봤다. 서울의 밤, 수없이 많은 불빛 아래 나 혼자만이 아직도 그날 밤의 기억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래도 나는 매일 환자들에게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다짐했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어보자. 그게 엄마가 남긴 마지막 부탁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응급실에서 정신없이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다. 윤슬기 간호사님, 잠깐 나와 보시겠어요? 수간호사 언니가 다급하게 나를 찾았다. 나는 무슨 일인가 싶어 손을 씻고 복도로 나갔다. 복도 끝에 정장 차림의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내 이름을 조심스럽게 불렀다. 윤슬기 씨 맞으시죠? 나는 당황해서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가 윤슬기인데요. 그 남자는 고개를 숙여 작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이걸 직접 전해드리라는 부탁을 받아서 왔습니다. 꼭 읽어보시고 연락 부탁드립니다. 나는 얼떨결에 봉투를 받았다. 저 혹시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을까요? 그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죄송하지만 전 그냥 전달만 하기로 했습니다.
내용은 직접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그가 떠난 뒤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고급스러운 로고가 박힌 편지지와 해성의료재단 본사 인재채용팀이라는 명함 한 장이 들어 있었다. 면접 제의서. 나는 놀라서 주위를 둘러봤다. 동료들이 몰려와 속삭이며 물었다. 뭐야? 무슨 편지야? 설마 너 스카우트 되는 거야? 나는 황급히 봉투를 닫으며 아니, 나도 잘 몰라. 이거 진짜 나한테 온 게 맞나? 머리가 복잡해졌다. 저녁이 되어 병원 옥상에 올라가 편지 내용을 천천히 다시 읽었다. 윤슬기 간호사님께 귀하의 헌신적인 태도와 의료인으로서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여 해성의료재단 연구센터 면접을 정중히 제안드립니다. 상세 일정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십시오. 나는 한참 동안 도무지 믿기지 않아 몇 번이고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나 같은 사람한테 왜 이런 기회가? 마음 한구석엔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여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운명은 가끔 너무도 뜻밖의 내 앞에 다가오는 법이었다. 나는 편지와 명함을 수십 번이나 들여다봤다. 이게 정말 나한테 온 거 맞아? 혹시 누가 장난치는 건 아니겠지? 동료 언니가 내 곁에 다가와 장난스럽게 물었다. 슬기야, 혹시 로또 맞은 거 아냐? 아니면 남자친구가 이벤트라도 해준 거야? 나는 고개를 저으며 설마 내가 무슨 대기업에서 스카우트 될 사람이야? 이거 뭔가 착오가 있나 봐. 언니는 웃으면서도 진지하게 말했다. 그래도 한번 가봐. 요즘 같은 세상에 무슨 기회가 어디서 올지 몰라. 밤새 고민하다 결국 다음 날 봉투에 적힌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입력했다. 지하철을 갈아타고 시내버스를 타고 한참을 헤매며 도착한 곳은 도시 외곽에 있는 거대한 유리 건물 해성의료재단 본사였다. 건물 입구에서 나는 다시 한번 망설였다. 내가 정말 이곳에 올 자격이 있을까? 혹시 입구에서 실수입니다 라고 쫓겨나면 어쩌지? 경비원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 혹시 오늘 면접 보러 왔는데요. 윤슬기라고 합니다. 경비원이 명단을 확인하더니 공손하게 인사했다. 윤슬기 선생님, 안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얼떨떨한 마음으로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정말 이게 무슨 일이지? 심장이 콩닥콩닥 뛰고 손바닥엔 땀이 났다. 설마 내 인생에 이렇게 큰 변화가 갑자기 찾아올 줄 정말 몰랐다. 엘리베이터 문이 띵 하고 열렸다. 긴 복도를 따라 안내를 받아 회의실 앞에 서게 됐다. 문 앞에서 손을 떨며 심호흡을 몇 번이나 했다. 윤슬기 간호사님, 안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안내 직원의 말에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다. 회의실 안은 생각보다 조용했고 커다란 유리창 너머로 햇빛이 쏟아지고 있었다. 테이블 끝자리에 낯익은 뒷모습이 보였다. 나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그 남자, 그 밤, 눈 속에서 내가 끌어냈던 그 남자가 정장 차림으로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서로 눈이 마주치는 순간 나는 말문이 막혔다. 윤슬기 씨, 정말 반갑네요. 낮고 단호한 목소리였다. 나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다. 저 혹시 그때 그 산길에서 그는 잔잔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네, 그때 그 사고 현장에서 저를 구해주신 분이 바로 윤슬기 씨였군요. 나는 숨이 턱 막혀 자리에 선 채 그대로 굳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의자에서 일어나 내 앞에 섰다. 정식으로 인사드릴게요. 강주혁입니다. 해성의료재단 대표이사죠. 순간 회의실 안이 너무도 낯설고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내가 구한 그 남자가 이 나라에서 제일 큰 의료재단의 CEO라니. 그는 부드럽게 내 손을 잡으며 진심을 담아 말했다. 이년도 쉬운 건 아니거다.
제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는 말없이 고개만 숙였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온 세상이 조용해진 것 같았다. 운명이란 정말 이렇게 한순간에 바뀔 수 있는 걸까? 그날 내 인생의 또 다른 이야기가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강주혁 대표는 내 손을 살짝 놓으며 자신의 명함을 내밀었다. 저는 해성의료재단 대표이사 강주혁입니다. 명함에는 반짝이는 로고와 함께 대표이사 강주혁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나는 명함을 조심스럽게 받아들고 눈을 크게 떴다. 정말 해성의료재단 그 큰 병원의 대표님이셨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사실 그날 이후 제 삶에 많은 변화가 있었죠. 나는 쑥스럽고도 어색하게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차에 갇혀서 정말 아무 소리도 못 들었는데 간호사님 목소리만은 또렷하게 기억나요.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요. 그 말 덕분에 마지막까지 희망을 놓지 않았어요. 내 얼굴이 붉어지는 게 느껴졌다. 나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런데 어떻게 저를 찾으셨어요? 저는 이름도 아무 정보도 남기지 않았는데 강주혁 대표는 조용히 웃었다. 사실 그날 사고가 났던 버스 회사, 구급대 기록, 현장에 있던 모든 자료를 다 뒤졌어요. 구급대원이 젊은 간호사가 있었다고 해서 병원 몇 군데를 알아보고 간신히 당신 이름을 찾을 수 있었죠. 나는 당황해서 손을 흔들었다. 저는 그냥 누구라도 그 상황이면 도왔을 거예요. 강 대표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지금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그의 진지한 눈빛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그래서 꼭 당신을 직접 만나 감사 인사도 전하고 싶었고 또 해성의료재단에서 당신 같은 인재와 함께 일하고 싶다는 제안도 꼭 하고 싶었습니다. 그 순간 내 마음 한구석에서 뭔가 큰 파도가 일렁이는 것 같았다. 평범한 하루가 이렇게 기적처럼 변할 수 있다니. 회의실 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스며들었다. 강주혁 대표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날 밤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의 목소리엔 묘한 떨림이 묻어 있었다. 눈 속에 차가 뒤집힌 채로 갇혀 있었어요. 불길이 점점 더 커지는데 정말 이제 여기서 끝이구나 싶었죠.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아주 희미하게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부르는 것 같은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창문을 두드리며 포기하지 마세요. 살아야 해요. 그 말에 정말 마지막 희망을 붙잡게 됐어요. 그는 내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솔직히 그 순간 저는 이미 포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슬기 씨가 두려움도 망설임도 없이 저를 끌어내려고 애써주는 걸 보면서 아, 나도 더 살아야겠다 싶었죠. 내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자 그는 다시 한번 힘주어 말했다. 슬기 씨, 만약 그날 당신이 그곳에 없었다면 전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말에 내 눈가도 조금씩 젖어갔다. 제가 했던 일은 정말 누구라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강주혁 대표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간호사로서의 책임감, 그리고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저를 다시 살린 거예요. 회의실 공기는 한동안 고요했다. 내가 남의 생명을 구한 기억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깊은 흔적으로 남아있을 줄 정말 몰랐다. 그 순간 내가 살아온 삶이 조금은 달라 보이기 시작했다. 회의실의 공기가 잠시 정적에 잠겼다. 강주혁 대표가 천천히 앉아 서류 한 뭉치를 내게 건넸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 당신을 부른 이유가 또 있습니다. 나는 당황해서 서류를 받았다. 혹시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니면
무슨 서류에 서명해야 하나요? 강 대표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오히려 저희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일이 있어서입니다. 나는 한참 망설이다가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해성의료재단 미래의학연구소 특별 채용 제안서라는 거창한 제목이 적혀 있었다. 나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서류와 대표를 번갈아 바라봤다. 연구소요? 제가요? 그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해성의료재단에서 가장 첨단 기술과 최신 의료 장비를 갖춘 미래의학연구소에서 슬기 씨 같은 인재가 꼭 필요합니다. 간호사지만 위급한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 남을 위해 헌신하는 그 태도, 저희가 찾던 바로 그 사람이에요. 나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작게 말했다. 정말 저 같은 사람이 그런 큰 연구소에서 일할 수 있을까요? 강주혁 대표는 따뜻한 눈빛으로 내 시선을 마주쳤다. 저도 한때 평범한 의사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작은 용기와 진심이 의료계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걸 슬기 씨가 직접 보여줬잖아요. 그 순간 내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 망설임, 불안 모두가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다. 저희 연구소로 오실 생각 있으세요? 조건은 다 맞춰드릴 수 있습니다. 솔직히 슬기 씨라면 어디든 무엇이든 함께하고 싶으니까요.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때 대표의 얼굴에 진심 어린 미소가 번졌다. 그리고 내 인생은 다시 한번 새로운 문 앞에 서게 되었다. 며칠 후 나는 해성의료재단 미래의학연구소에 첫 출근을 했다. 건물 입구를 들어서자 내가 지금 정말 이곳에서 일하게 된 게 맞나 믿기지 않았다. 새하얀 실험복을 입고 연구소 안내를 받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다. 여기가 저희 심혈관 신기술 프로젝트팀 사무실입니다. 담당자가 문을 열어주며 소개했다. 팀 안에는 이미 여러 명의 연구원, 간호사,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윤슬기 씨 오셨네요. 밝은 목소리의 젊은 연구원이 내게 손을 내밀었다. 저는 이 프로젝트의 팀장, 박혜진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나는 얼떨떨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 이런 연구 프로젝트는 처음이라서요. 혜진 팀장은 미소를 지었다. 걱정 마세요. 여긴 다들 각 분야에서 뛰어난 분들이고 무엇보다 서로 도우며 일하는 분위기니까 금방 적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 한 남자 선배가 조용히 다가와 내 이름표를 힐끔 쳐다봤다. 새로운 간호사 윤슬기 씨라고? 목소리엔 살짝 냉기가 섞여 있었다. 네, 맞아요. 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여긴 실력 없으면 살아남기 힘든 곳이야. 특히 이번 심혈관 치료 신기술은 전국적으로도 주목받는 프로젝트니까. 정신 바짝 차려. 순간 주변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다. 하지만 혜진 팀장은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슬기 씨. 우리 팀엔 항상 새로운 바람이 필요하니까요. 라며 나를 다정하게 감쌌다. 첫 회의 시간, 대형 스크린에 심혈관 재생치료 임상시험 1단계라는 화려한 타이틀이 떴다. 팀원들은 각자 자신의 역할을 설명했고 나에게는 환자 상태 모니터링과 응급대처, 실험 샘플 관리까지 중요한 업무가 주어졌다. 회의가 끝나고 동료들이 나를 향해 슬기 씨, 잘 부탁해요. 혹시 모르는 건 언제든 물어보세요. 따뜻하게 인사해줬다. 연구소 창밖엔 맑은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여기가 엄마가 꿈꾸던 진짜 내가 있어야 할 자리일지도 몰라. 나는 조용히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실패해도 좋아. 최선을 다해. 여기서 한번 나 자신을 증명해보자. 연구소 생활이 시작된 지 며칠. 내가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동료들의 시선이 은근히 느껴졌다. 회의실 앞 커피 자판기 옆에
몇몇 선배 연구원들이 모여 내 얘기를 소곤소곤 하고 있었다. 저 사람이 그 사고 현장에서 대표님 목숨 구했다는 그 간호사래.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연구소로 들어온 거구나. 솔직히 인맥 아니면 불가능하지 않냐. 누군가는 대놓고 말했다. 이 정도 프로젝트면 웬만한 경력 아니면 들어오지도 못하는데. 대표님이 직접 챙겼다니까 뭐 뱀이 장난 아닐 듯. 나는 복도 끝에서 그 대화를 다 들었다. 괜히 고개를 숙이고 서류 뭉치를 더 꼭 쥐었다. 점심 식당에서도 뒷자리 동료들이 저분 진짜 대단하긴 한데 우리 일 제대로 따라올 수 있을까? 그래도 대표님이 밀어주신다니까 무섭긴 하겠다. 수근거렸다. 처음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그 말들이 마음 한구석을 콕콕 찔렀다. 박혜진 팀장은 내가 표정이 어두운 걸 눈치채고 조용히 내 옆에 앉아 작게 속삭였다. 슬기 씨, 사람들 말 너무 신경 쓰지 마요. 여긴 워낙 경쟁도 심하고 누가 새로 오면 다 이런 분위기예요.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저도 알아요, 그냥. 괜히 내가 다른 사람들 자리 뺏은 것 같아서. 혜진 팀장은 내 손을 꼭 잡았다. 실력으로 보여주면 돼요. 하언니야, 시간 지나면 모두 진짜 당신을 알게 될 거예요. 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은 모두가 날 경계하고 의심의 눈초리로 보지만 포기하지 않고 내 자리, 내 존재감을 직접 증명해 보이자. 며칠이 지나면서 연구팀 내에서도 유난히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사람이 있었다. 바로 심혈관 프로젝트 총괄 최민규 박사였다. 그는 나와 눈을 마주칠 때마다 어딘가 불편하다는 듯 서류만 들여다보았다. 어느 날 오전 회의, 최 박사가 내 앞에 실험 데이터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윤슬기 씨, 이번 주 안에 환자별 투약 기록 정리해서 팀원들에게 공유하세요. 이런 건 기본이니까. 나는 당황했지만 네 알겠습니다. 라고 고개를 끄덕였다. 회의가 끝나고 동료가 다가와 저거 원래 인턴이나 신입 연구원이 하는 일인데 굳이 슬기 씨한테만 저렇게 맡기는 거 좀 심한 거 아냐? 속삭였다. 또 다른 날엔 급하게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며 퇴근 한참 뒤에도 나만 실험실에 남겨두었다. 데이터 오차 있으면 전부 당신 책임입니다. 여긴 실수 한 번이면 바로 환자 생명에 치명적이에요. 최 박사의 말은 늘 칼처럼 날카로웠다. 동료들은 최 박사가 원래 저래요. 새로운 사람 들어오면 무조건 테스트부터 시키거든. 라며 나를 위로했다. 하지만 그 냉랭한 태도와 끝없는 추가 업무에 내 어깨는 점점 더 무거워졌다. 그래도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늦은 밤 연구소 불이 하나둘 꺼질 때까지 나는 컴퓨터 앞에 남아 자료를 정리하고 실험 기록을 꼼꼼히 확인했다. 내가 잘해서 인정받는 수밖에 없어. 누가 뭐라고 해도 나답게 끝까지 해보자. 힘들고 지칠 때면 엄마 영정사진을 배경화면으로 켜놓고 속삭이곤 했다. 엄마, 나 정말 잘할 수 있겠지? 그리고 또 조용히 오늘 하루를 버텨냈다. 나는 하루하루 진짜 이를 악물고 버텼다. 최민규 박사의 쏘아붙이는 말투, 끝도 없는 실험 노트, 퇴근 시간도 없이 쏟아지는 추가 업무, 동료들 중엔 슬쩍 다가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속삭이며 내 어깨를 토닥여주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어차피 새로운 사람이니까 하고 무심하게 지나쳤다. 그래도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밤늦게 실험실에 남아 남들 다 퇴근한 빈 사무실에서 데이터를 다시 확인하고 오타 하나도 용납하지 않으려 두세 번씩 보고 또 봤다. 하루는 박혜진 팀장이 늦게까지 남아 내게 컵라면을 건넸다. 슬기 씨, 오늘도 야근이네? 얼굴이 반쪽됐어. 나는 억지로 웃으며 이러다 저 연구소랑 결혼해야 할지도 몰라요. 농담했다. 혜진 팀장은 내 노트북 화면을 슬쩍 보며 말했다. 그래도 대단하다. 솔직히 나라도 중간에 포기했을 것 같아. 여기 분위기 진짜 빡세잖아.
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냥 누구한테도 민폐 끼치고 싶지 않아서요. 누가 뭐라고 하든 진짜 실력으로 보여주고 싶어요. 혜진은 내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렸다. 그래, 슬기 씨라면 할 수 있어. 이제 조금만 더 버티면 분명히 달라질 거야. 때로는 정말 지치고 사소한 실수에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하지만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끝까지 버텨보자. 그렇게 나는 매일매일 조금씩 내 자신을 이겨내며 최선을 다해 살아남았다. 그날도 연구소 실험실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새로운 심혈관 치료제 임상 1단계. 첫 투약이 진행되는 중요한 날이었다. 나는 실험 노트를 들고 환자 상태를 꼼꼼히 모니터링하고 있었다. 혈압, 맥박, 산소 포화도 다 정상입니다. 애가 중얼거리듯 기록하는 순간 갑자기 환자가 숨을 크게 몰아쉬며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숨이 안 쉬어져요. 환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동료들이 당황해서 이리저리 장비를 만졌다. 뭐야, 알러지 반응인가? 응급키트 어디 있지? 나는 망설일 틈도 없이 주사바늘을 들고 즉각 아드레날린을 준비했다. 슬기 씨, 조심해. 혜진 팀장이 소리쳤지만 나는 침착하게 환자의 목을 잡고 괜찮아요. 곧 나아질 거예요. 저만 믿고 힘내세요. 차분하게 말을 건넸다. 아드레날린을 투여하고 산소 마스크를 씌운 뒤 환자의 맥박을 다시 확인했다. 몇 초가 천년처럼 느껴졌다. 맥박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내가 외치자 실험실 전체에 안도의 한숨이 퍼졌다. 최민규 박사도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정말 순간적으로 판단력이 대단했네요. 실수 한 번이면 큰일 날 뻔했어요. 동료들이 박수를 쳤다. 와, 윤슬기 간호사 아니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 이거야말로 진짜 현장 경험이지. 나는 손끝이 떨렸지만 끝까지 침착하게 기록을 정리했다. 환자는 점차 안정을 되찾았고 의료진 모두 나를 다시 보는 눈빛이 달라졌다. 그날 밤 혼자 사물함 앞에 앉아 손바닥을 바라보았다. 이 순간을 위해 지금까지 버틴 걸까? 내가 다시 나 자신을 믿을 수 있게 된 날이었다. 며칠 뒤 심혈관 치료제 임상 1단계의 최초 결과 발표회가 열렸다. 연구소 대강당에는 각 부서 책임자들과 해성의료재단 주요 임원진 그리고 강주혁 대표까지 모두 모였다. 스크린에는 임상 1단계 성공, 생존율 98%, 커다란 글씨가 떴다. 최민규 박사가 단상에 올라 차분하게 말했다.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에는 모든 팀원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침착하게 환자 안전을 지켜낸 윤슬기 간호사의 공이 컸습니다. 회의장은 잠시 조용했다가 곧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강주혁 대표가 직접 마이크를 잡았다. 저도 현장에서 소식을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윤슬기 간호사는 의료인으로서의 소명과 끝없는 헌신을 보여줬습니다. 저희 해성의료재단이 바로 이런 분들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자랑입니다. 나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 자리에 일어서야 했다. 동료들이 슬기 씨 축하해요. 진짜 대단하다. 웃으며 격려해줬다. 최민규 박사도 처음으로 내 어깨를 두드리며 작게 속삭였다. 앞으로도 이런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잘했어요. 강 대표는 작은 상장과 꽃다발을 내 손에 직접 건넸다. 이건 누가 뭐라고 해도 슬기 씨가 직접 쟁취한 결과입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한 건 진짜 제 역할일 뿐인데 이렇게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의장이 다시 한번 박수로 가득 찼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방 안에 상장과 꽃다발을 꼭 껴안고 창밖을 바라봤다. 엄마, 나 이제야 조금은 당당하게 살아도 되는 거겠지? 밤하늘에 작은 별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며칠 뒤 아침부터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다.
카카오톡 알림, 문자, 심지어는 오랜만에 연락 오는 친구들까지. 슬기야, 너 뉴스 나왔어? 설마, 이 기사 진짜 너야? 놀란 마음에 인터넷을 열어보니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익명의 간호사, 대기업 CEO 목숨 구해, 해성의료재단 프로젝트, 성공 뒤 숨은 주인공. 같은 기사 제목이 쏟아졌다. 그중 한 기사에는 내 사진과 함께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 평범한 간호사였던 윤슬기. 위기의 순간 망설임 없이 한 생명을 구한 그녀의 용기와 헌신이 해성의료재단의 새로운 역사를 썼다. 회사 로비에도 내 얼굴이 담긴 기사 스크랩이 게시판에 붙어 있었다. 동료들이 우르르 달려와, 와, 이제 완전 스타 됐네. 사인 좀 해줘요, 슬기 씨. 장난스럽게 농담을 던졌다. 나는 쑥스러워. 에이,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건 다 팀워크 덕분이죠. 머리를 긁적였다. 식당에서 점심을 먹을 때도. 저기 저분이 기사 나온 간호사님이야?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박혜진 팀장은 내 손을 잡고 이제 진짜 혜성의 아이콘이네. 엄마가 하늘에서 엄청 자랑스러워 하시겠다. 웃으며 말했다. 그러나 기쁨만 있었던 건 아니었다. 밖을 나서면 낯선 시선, 모르는 사람의 인사, 심지어는 누구 덕에 여기까지 왔냐는 질투 섞인 수군거림도 들려왔다. 밤마다 휴대폰으로 쏟아지는 기사들을 보며 나는 이게 과연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일까? 고민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거울 속 내 얼굴을 보며 조용히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래, 나는 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뿐이야. 흔들리지 말자. 그렇게 내 이름이 조금씩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름이 알려지고 언론 기사까지 나간 뒤로 연구소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처음엔 모두가 슬기 씨 덕분에 우리 팀 이미지가 좋아졌다. 우리 연구소도 유명해졌으니 좋잖아요. 하며 환하게 웃어줬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슬금슬금 뭔가 불편한 시선이 느껴졌다. 회의 시간 누군가가 일부러 내 의견을 무시하고 이런 건 슬기 씨한테 안 물어봐도 되겠죠. 라며 말을 끊었다. 복도 끝에서는 내가 지나가면 작게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솔직히 실력보다 운이 좋은 거지 뭐. 사고 현장 한번 잘 만나서 스타 된 거잖아. 심지어 내가 팀원들과 커피를 마시고 오면 아, 이제 슬기 씨는 바빠서 우리랑 밥도 안 먹나 봐? 어차피 곧 다른 데로 승진해서 갈 텐데. 뭘, 빈정거리는 농담이 이어졌다. 가끔은 누군가 내 자리 옆을 지나가며 일부러 서류를 소리내어 내려놓았다. 점심시간엔 예전엔 함께하던 동료들이 자연스럽게 다른 테이블에 앉았다. 혜진 팀장이 내 기분을 알아차리고 조용히 다가와 물었다. 슬기 씨, 요즘 좀 힘들지? 괜찮아? 나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그냥 조금 시끄러워서요. 이런 건 곧 괜찮아지겠죠. 하지만 사실 마음속엔 쓸쓸함과 외로움, 그리고 알 수 없는 죄책감이 깊게 자리 잡았다. 퇴근길, 빈 사무실에서 혼자 서류를 정리하며 나는 문득 엄마 사진을 꺼내 속삭였다. 엄마 세상은 정말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간단하지 않네. 그래도 포기하고 싶진 않았다.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고 내가 옳다고 믿는 길을 끝까지 가보자. 나는 조용히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최근 들어 업무 중 이상한 일이 자꾸 생기기 시작했다. 하루는 실험 데이터 파일이 내 컴퓨터에서 SPC 사라졌다. 누가 USB를 빼갔거나 파일을 일부러 지운 것 같았다. 윤슬기 씨, 데이터 백업도 안 해놨습니까? 이거 우리 팀 전체 일정이 다 꼬이게 생겼어요. 최민규 박사의 목소리는 냉랭했다. 나는 얼굴이 붉어져. 죄송합니다. 분명히 저장해뒀는데 머리를 숙였다. 복도 한켠 동료들끼리 저렇게 기본도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언론에 나왔지. 결국 실력 없는 거 들통나는 거지. 속삭였다. 또 어떤 날엔 실험 일정표가 바뀌어 있는데 나만 그 공지를 못 받은 적도 있었다. 회의 시간. 슬기 씨, 오늘 실험 샘플 준비했어요? 질문이 쏟아졌지만 내게 전달된 자료는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당황해. 저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최 박사는 한숨을 쉬며 일이 이렇게 계속 반복되면 팀워크에 방해만 됩니다. 스스로 책임감을 더 가지세요. 라고 지적했다. 혜진 팀장만이 회의 끝나고 다가와 슬기 씨, 혹시 누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닌지 한 번쯤 확인해봐. 너무 혼자 끙끙대지 말고 걱정스럽게 말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제가 더 신경 썼어야 하는데 괜히 의심하면 더 오해만 커질 것 같아요. 밤마다 컴퓨터 앞에서 누락된 데이터, 바뀐 일정, 모든 서류를 일일이 다시 점검했다. 내 잘못이 아님을 알면서도 누구에게도 그 불편함을 털어놓지 못했다. 이런 것도 결국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겠지. 눈물이 맺힌 채 사무실 불이 꺼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묵묵히 내 자리를 지켰다. 어느 날 연구소 회의실에 긴급 호출이 걸렸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 동료들의 싸늘한 시선 속에서 회의실로 들어섰다. 회의 테이블 한가운데 최민규 박사가 서 있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유난히 무거웠다. 나는 불길한 예감에 손끝이 저릿해졌다. 최근 우리 심혈관 프로젝트의 주요 실험 결과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될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최 박사는 내 쪽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윤슬기 간호사, 이번 데이터 유출 건에 대해 할 말 있습니까? 나는 당황해서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는 그런 일 한 적 없습니다. 파일도 분실 신고했고 오히려 피해자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자 한 동료가 나섰다. 그런데 슬기 씨 컴퓨터에서 외부 USB 접속 기록이 여러 번 나왔대. 증거도 명확하고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반복적이야. 또 다른 동료는 요즘 슬기 씨 이름만 계속 오르고 실적도 혼자 독차지하고 정말 이 결과를 직접 만든 거 맞아요? 수군거렸다. 내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최 박사는 냉정하게 말했다. 연구소 명예가 달린 문제입니다. 내부 조사를 진행하고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습니다. 내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저 진짜 아닙니다. 왜 저를 이렇게 의심하세요? 하지만 회의실 안 분위기는 이미 나를 죄인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혜진 팀장만이 나를 바라보며 슬픈 눈빛으로 작게 속삭였다. 슬기 씨, 걱정하지 마. 진실은 꼭 밝혀질 거야. 그러나 그날 이후 연구소 안에서 나는 완전히 고립되고 말았다. 내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자리에서 누구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며칠 뒤 뉴스와 포털 사이트, SNS에 내 이름이 도배되기 시작했다. 영웅 간호사. 알고 보니 연구 데이터 유출? 해성의료재단 신약 프로젝트. 내부 배신자 있었다. 기적의 주인공에서 하루아침에 혐의자 된 윤슬기 간호사. 모니터 화면 속 내 사진 위에 굵은 글씨에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깔렸다. 휴대폰으로 수십 통의 메시지와 끊임없는 알림이 쏟아졌다. 야, 이 기사 봤어? 너 진짜 그런 거야? 설마 네가 그럴 리 없다고 믿고 싶었는데. 오랜 친구까지 의심 반, 걱정 반으로 톡을 보내왔다. 회사에서는 동료들이 내 옆을 피해 다녔다.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누군가 힐끔거리고.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달라질 수 있지? 정말 실망이야. 속삭임이 들려왔다. 심지어 익명의 댓글에는 내 이름과 가족까지 온갖 악플이 달렸다. 역시 실력 없는 사람이 언론만 탔지. 저런 사람이 의학계에 남아있다는 게 수치다. 나는 커피숍에서도 지하철 안에서도 누군가의 시선에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다.
밤이 되면 거울을 보며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속으로 몇 번을 되뇌었다. 그러나 세상의 오해와 소문은 눈덩이처럼 커져만 갔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엄마 영정사진을 손에 쥐고 조용히 속삭였다. 엄마, 나는 정말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어. 내가 뭘 잘못한 건지 하나도 모르겠어. 누군가는 내가 짊어진 이 억울함과 슬픔을 알아주기나 할까. 그리고 이 밤이 지나면 진실이 과연 밝혀질 수 있을까. 며칠 동안 연구소와 본사, 그리고 재단 내 분위기는 하나의 뉴스로 완전히 얼어붙었다. 내가 연구 데이터 유출의 중심 인물로 몰리자 해성의료 재단 이사회는 더 이상 조용히 넘어갈 수 없다는 분위기였다. 어느 날 아침 강주혁 대표가 직접 나를 불렀다. 슬기 씨, 잠깐 제 사무실로 와줄 수 있겠습니까? 대표실 문을 닫자 그는 한참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다. 나는 두 손을 꼭 쥐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대표님, 저 아무 잘못 없습니다. 진짜로 데이터를 훔친 적 없어요. 강주혁 대표는 지친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저도 알아요. 당신이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 누구보다 제가 잘 압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고통스러워 보였다. 하지만 이사회에서 엄청난 압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언론도 그렇고 재단 이미지도 걸려 있다 보니 잠정적으로라도 슬기 씨를 직무에서 배제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어요. 나는 충격에 입을 틀어막았다. 잠깐이면 돼요?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만, 잠시만, 저를 믿어주면 안 될까요? 강 대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끝까지 슬기 씨 편입니다. 이사회 결정이 가혹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도 어쩔 수 없네요. 그 순간 내 어깨가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것 같았다. 죄송합니다. 제가 더 힘이 있었다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 나는 억울함과 참을 수 없는 분노, 그리고 강 대표의 미안한 눈빛이 가슴을 저며왔다. 사무실을 나서며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 길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지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직무 정지 소식이 퍼진 뒤 한동안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았다. 휴대폰에 쌓여가는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조차 읽지 않고 무시해버렸다. 그러던 어느 저녁 예상치 못한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으니 익숙한, 하지만 한동안 듣지 못했던 조용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슬기야, 나야, 동욱이. 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오랜만이네? 무슨 일이야? 동욱은 한참 침묵하다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요즘 기사 다 사실이야? 네가 연구소에서 뭔가 잘못했다는 거. 나는 깊게 한숨을 쉬며 말했다. 너까지 그렇게 물어보면 진짜 너무 힘들어져. 그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솔직히 나도 네가 그럴 사람 아니란 건 알고 싶어. 근데 지금 네 주변 사람들 다 너를 의심하는 것 같더라. 내 친구들도 병원 선배들도 다 그 얘기만 해. 나는 목이 메어. 동우가, 나는 정말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어. 누군가 일부러 나를 함정에 빠뜨린 것 같아. 근데 이렇게 아무도 안 믿어주면 정말 진짜 미칠 것 같아. 동욱은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네가 아무리 억울하다고 해도 상황이 이쯤 되면 나도 뭐라 말할 수가 없다. 그 말이 가슴을 깊숙이 찔렀다. 그럼 넌 나 믿어주는 거 아니야? 그는 애써 담담하게 답했다. 미안하다. 내가 네 곁에 있어줄 자신이 없어. 그 말을 끝으로 전화는 끊어졌다. 나는 휴대폰을 가만히 내려놓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온 세상이 등을 돌린 것 같은 절망감이 나를 집어삼켰다. 창밖에는 찬바람만 쓸쓸히 불고 있었다. 며칠 동안 나는 거의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하루 종일 집안에 틀어박혀 불 꺼진 방 안에서 과거 사진만 들여다보았다. 휴대폰을 꺼내 엄마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엄마 나 진짜 너무 힘들어. 서울에서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없어. 거울을 봐도 내 얼굴은 한순간에 늙어버린 것만 같았다. 창문을 열자 도시의 소음 대신 내 마음엔 고향의 조용한 바람 소리만 맴돌았다. 친구에게 문자를 보냈다. 혹시 이번 주에 고향집 방 하나 비어 있니? 나 며칠만 머물러도 돼? 답장은 바로 왔다. 무슨 일 있어? 슬기야, 언제든 와. 우리 엄마도 네 걱정 많이 하셨거든. 가방을 싸면서 내 인생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용기를 짧게나마 끌어모았다. 서울에서 이렇게까지 외로울 바엔 차라리 고향에서 작은 병원이라도 다니면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 떠날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후련하지 않았다. 지하철역까지 캐리어를 끌며 수없이 스쳐가는 사람들 속을 외롭게 걸었다. 내가 이렇게 모든 걸 버리고 도망쳐도 정말 괜찮을까? 역 플랫폼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도시의 빛은 내 마음을 밝혀주지 않았다. 엄마 정말 여기서 이대로 끝내도 괜찮을까? 눈물이 턱 끝에 맺혔다. 하지만 그 순간 내 뒤에서 누군가 조용히 내 이름을 불렀다. 윤슬기 씨. 옆 플랫폼에 멍하니 서 있다가 내 이름을 부르는 낯익은 목소리에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다. 정장 차림에 평소보다 조금 지쳐 보이는 강주혁 대표가 그곳에 서 있었다. 나는 당황해. 대표님, 여긴 어떻게?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숨을 고르며 미안합니다. 갑자기 연락도 없이 찾아와서. 하지만 그냥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애써 담담하게 말했다. 대표님, 저 이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요. 세상 모두가 저를 미워하는 것 같아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안 대표는 내 옆에 조용히 앉았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플랫폼 한 구석.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슬기 씨, 저도 한때는 모두에게 외면당하고 나 자신을 의심한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더군요. 나는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전부 저를 의심하고 심지어 동욱이까지도. 이제 정말 아무도 믿을 수 없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사람들의 시선, 그것에 휘둘릴 필요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스스로를 믿는 용기예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저 계속 버텨도 될까요? 강 대표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슬기 씨가 여기까지 온 건 실력과 진심, 그리고 남을 생각하는 마음 덕분입니다. 절대 그걸 잊지 마세요. 나는 한참을 그 말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강 대표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슬기 씨가 포기하지 않는 한 저도 끝까지 당신 편입니다. 플랫폼 한가운데서 나는 조금씩 용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어쩌면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일지도 모른다. 강주혁 대표는 한동안 침묵을 지키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사실 저도 예전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대표님도요? 그는 씁쓸하게 미소를 지으며 플랫폼 저편을 바라봤다. 네, 저도 젊었을 때 가족, 친구, 믿었던 동료에게 모든 걸 다 털어놓고 내 진심을 보여줬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중 한 사람이 제 모든 노력을 무너뜨리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나는 조용히 대표님의 말을 기다렸다. 사업이 위태로워지고 언론에서 온갖 악플이 쏟아졌어요. 가장 힘든 건 정말 내가 잘못했나?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내 눈을 바라보며 덧붙였다. 사람들이 등 돌릴 때 아무리 외쳐도 진실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죠. 심지어 나를 가장 잘 안다고 믿었던 사람마저 등을 돌릴 때는 진짜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나는 대표님의 고백에 괜히 울컥해졌다. 그래도 대표님은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강주혁 대표는 잔잔하게 말했다. 시간이 걸렸습니다. 처음엔 다 포기하고 싶었죠. 하지만 단 한 명이라도 내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그는 내 어깨를 토닥이며 미소 지었다. 슬기 씨, 지금은 모든 게 혼자 같아도 언젠가 진짜 당신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곁에 남게 될 겁니다. 나는 마음 깊은 곳에서 묵직한 위로가 파도처럼 번져오는 걸 느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진짜 이 말 듣고 조금은 힘이 나요. 강 대표는 고개를 끄덕였다.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그 말에 나는 눈물 한 방울을 살짝 닦아냈다. 강주혁 대표와의 대화가 끝난 뒤 나는 플랫폼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도망치지 말자. 엄마도 그리고 나를 믿어주는 누군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서울로 돌아온 나는 더 이상 침대에만 누워있지 않았다. 컴퓨터를 켜고 이메일, 파일 기록, 실험실 CCTV 시간대까지 하나하나 다시 확인하기 시작했다. 어디선가 분명히 내 결백을 입증할 단서가 있을 거야. 자료를 뒤지다 보니 내가 실험 일정에서 제외된 날 누군가 내 아이디로 로그인을 시도한 기록이 남아 있었다. 이상하다. 난 그 시간에 병원에 있었는데 또한 실험 샘플 변경 내역을 살펴보던 중 내 이름으로 승인된 기록이 실제로는 내가 결제한 것이 아니라는 걸 발견했다. 나는 조용히 혜진 팀장에게 연락했다. 언니, 혹시 연구소 출입기록 CCTV 볼 수 있을까? 내가 누군가한테 함정에 빠진 것 같아. 혜진 언니는 망설임 없이 내가 도와줄게. 진실은 꼭 밝혀져야 하니까. 라고 답했다. 우리는 퇴근 후 연구소 사무실에 남아 CCTV 영상을 하나씩 돌려봤다. 마침내 내 자리에 앉아 내 USB를 만지는 낯익은 동료의 모습이 화면에 포착됐다.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이 사람, 내가 회의 간 사이에 몰래 내 자리에 들어온 거야? 혜진 언니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명백한 조작이야. 이 영상이 있으면 모든 오해를 풀 수 있을 거야. 나는 눈물이 핑 돌면서도 단단히 마음을 먹었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내 결백을 증명하자.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다. 그날 밤 연구소 사무실 불이 모두 꺼진 뒤 혜진 언니와 나는 조용히 회의실에 모였다. 슬기야, 진짜 이거 들키면 우리 둘 다 곤란해질 수 있어. 그래도 괜찮아? 나는 고개를 단단히 끄덕였다. 언니, 이제는 누가 뭐래도 진실을 밝혀야 할 것 같아. 혼자였으면 엄두도 못 냈을 거야. 고마워. 혜진 언니는 웃으며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내가 너한테 받은 용기만큼 이런 건 당연히 도와줘야지. 우리는 서로 나눈 자료를 꼼꼼히 비교했다. 이거 봐, 내 아이디로 접속한 시간에 넌 실험동에 없었어. 위케함들 기록이랑 CCTV를 다 대조해봤는데 네가 부재 중일 때만 특정 동료가 계속 네 자리에 왔다 갔다 했더라. 나는 혀를 내둘렀다. 정말 대단하다. 이걸 어떻게 다 찾아냈어? 혜진 언니는 작게 웃으며 말했다. 사람이 거짓말을 해도 기계는 못 속이거든. 그러다가 우리는 결정적인 메신저 로그도 찾아냈다. 문자 메시지에 오늘 USB 빼오면 남은 일은 내가 처리할게 라는 메시지가 내가 의심했던 바로 그 동료의 핸드폰에 남아 있었다. 나는 숨을 죽이며 말했다. 이제 이 증거만 있으면 모든 걸 뒤집을 수 있어. 혜진 언니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끝난 건 아니야. 하지만 네가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이미 절반은 이긴 거야. 나도 조용히 스스로를 다독였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왔으니까 이제 진실이 내 편이 되어줄 차례다. 두 손을 꼭 잡은 채 우리는 서로를 믿으며 마지막 준비를 시작했다. 며칠 동안 밤낮 없이
혜진 언니와 나는 수많은 실험 데이터와 메신저 기록, CCTV 영상까지 샅샅이 분석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 실험 노트와 파일을 다시 대조하던 중 결정적인 오류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언니 이거 좀 봐. 이 날짜에 입력된 결과값이 실제 실험 결과랑 다르게 입력돼 있어. 게다가 내 이름으로 승인된 파일인데 내가 결제한 흔적이 없어. 혜진 언니가 급히 추가 기록을 찾아냈다. 여기 최민규 박사랑 그 그룹 애들이 내 컴퓨터에 몰래 접속한 시간대랑 딱 맞아떨어져. 나는 순간 손끝이 저려왔다. 설마 최 박사님이 직접 결과를 조작해서 나한테 덮어 씌운 거야? 화면엔 최민규와 그가 신뢰하던 몇몇 동료들이 내 아이디로 로그인해 파일을 수정하는 모습이 확실하게 찍혀 있었다. 증거가 명백하네. 내가 실험 결과를 훔치기는커녕 오히려 누명까지 쓰고 있었던 거야. 혜진 언니가 이를 악물고 말했다. 이제 이 모든 자료를 강 대표님과 이사회에 바로 넘기자. 이대로 당할 순 없어. 나는 온몸이 떨렸지만 드디어 터널 끝에 빛이 보이는 것 같았다. 누구보다 정의로워 보였던 사람이 가장 치사하게 뒤에서 칼을 꽂다니. 하지만 이제 진실이 드러날 시간이야. 나는 숨을 크게 들이쉬며 마지막 용기를 냈다. 마침내 모든 증거를 정리한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강주혁 대표와 이사회 앞에 섰다. 커다란 회의실, 회의 테이블 저편에는 대표와 이사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손에 땀이 차도록 긴장했지만 단호하게 입을 열었다. 대표님, 그리고 이사님들, 저는 결코 연구 데이터나 결과를 훔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동안 조사한 모든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프로젝터 화면에 CCTV 영상이 재생됐다. 최민규 박사와 그의 동료들이 내 컴퓨터에 몰래 접속해 실험 결과를 수정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또한 내가 실험실에 없던 시간에 내 아이디로 접근한 기록, 메신저 대화, 파일 조작 내역까지 하나하나 설명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다. 이사 한 분이 조용히 물었다. 이 모든 증거를 어떻게 수집했죠?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혼자서는 어려웠습니다. 박혜진 팀장님의 도움으로 연구소 보안 기록과 출입 내역, 메일 로그, CCTV까지 철저히 대조했습니다. 강주혁 대표는 한참을 침묵하다 단호하게 말했다.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누구도 윤슬기 간호사를 더 의심할 수 없겠군요. 이사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마지막으로 윤슬기 씨가 아니라면 진짜 범인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조용히 최민규 박사와 그의 그룹을 바라보았다. 증거에 나와 있듯 최민규 박사와 그의 팀원들이 실험 결과를 조작하고 저를 함정에 빠뜨렸습니다. 회의실 안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다. 드디어 진실이 빛을 보게 되는 순간이었다. 내가 증거를 모두 제출한 뒤 회의실에는 한동안 깊은 침묵이 흘렀다. 곧이어 강주혁 대표가 단호한 목소리로 결정을 내렸다. 최민규 박사와 관련 팀원들은 즉시 직무정지 및 내부 감찰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본 사안은 해성의료재단 명예와도 직결되니 법적 조치까지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사회 이사들도 차례로 고개를 끄덕였다. 연구윤리 위반,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모든 책임을 엄중히 묻겠습니다. 최민규 박사와 동료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럴 리가 없어.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니까요. 억울합니다. 하지만 화면 속 명백한 증거 앞에서 그들의 변명은 아무 의미도 없었다. 강 대표가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해성의료재단은 공정과 진실 위에 설 것입니다. 슬기 씨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연구소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토록 기다려온 순간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긴 시간의 고통이 조금씩 눈 녹듯 사라졌다. 동료들은 조용히 박수를 쳤고 혜진 언니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내 손을 꼭 잡았다. 마침내 진실이 밝혀졌다. 그렇게 어둡고 길었던 터널 끝에 따뜻한 빛이 찾아오고 있었다. 며칠 후 내 결백을 알리는 공식 공지가 연구소 전체와 재단 홈페이지 그리고 언론에까지 퍼졌다. 윤슬기 간호사 연구 결과 조작 누명 벗다. 진실 끝에 명예회복 해성의료재단 공식 사과 로비에 붙은 대자보에는 강주혁 대표와 이사회 명의로 내게 직접 사과하는 글이 크게 적혀 있었다. 하루, 이틀. 그동안 나를 멀리했던 동료들이 하나둘씩 내 자리로 찾아왔다. 회의 시간, 조용하던 선배가 먼저 말을 걸었다. 슬기 씨, 그동안 너무 미안했어요. 이렇게 큰 일을 혼자 견뎠다는 걸 이제야 알았네요. 또 다른 동료는 쑥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솔직히 처음엔 의심했어요. 근데 이제 보니 당신이 제일 용기 있고 진짜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식당에서도 나를 피하던 사람들이 윤슬기 간호사님, 커피 한 잔 할래요? 라며 조심스레 다가왔다. 누군가는 내 손을 꼭 잡고 말했다. 그동안 무시해서 정말 미안했어요. 저라면 이렇게 못 버텼을 거예요. 나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다. 저도 한때 여러분을 원망하고 싶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도 이제는 모든 게 지나갔으니 앞으로 더 잘 부탁드릴게요. 혜진 언니는 눈을 반짝이며 이제 우리 슬기 진짜 연구소의 자랑이야. 환하게 웃어줬다. 로비를 지나는 모든 시선이 더 이상 부담스럽지 않았다. 끝까지 진심을 믿고 버틴 보람이 오늘 이렇게 돌아오는구나. 나는 마음 깊이 새로운 희망을 품기 시작했다. 몇 달이 흘렀다. 해성의료재단에서 개발한 심혈관 신약 프로젝트는 마침내 상용화 허가를 받아 전국의 병원에 보급되기 시작했다. 뉴스에는 혁신적 심혈관 치료제, 국내외 최초 도입, 생명을 살리는 연구, 해성의료재단이 해냈다. 나는 헤드라인이 연일 올라왔다. 나와 연구팀은 환자 데이터를 모니터링하며 하루하루 변화되는 수치를 확인했다. 슬기 씨, 오늘도 5명이나 새로운 치료를 받고 호전됐대요. 혜진 언니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놀라며 진짜요? 처음엔 불가능하다고 했던 게 이렇게 많은 사람을 살릴 줄이야. 감격스러워서 말을 잇지 못했다. 병동에선 완치된 환자와 가족들이 직접 연구소로 꽃다발을 들고 찾아왔다. 간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희 아버지가 다시 걸을 수 있게 됐어요. 의료진 여러분, 여러분 덕에 새 생명을 얻었어요. 환자들의 밝은 미소와 따뜻한 손길이 그동안의 모든 고생과 아픔을 한순간에 잊게 해줬다. 최민규 박사와 그 그룹은 이미 연구소를 떠나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진짜 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정말 자랑스럽게 해내고 있었다. 엄마, 보고 있지? 여기서 나는 정말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이 됐어. 창밖엔 봄 햇살이 부드럽게 비치고 있었다. 어느 봄날 나는 서울 시내의 한 대강당에 서 있었다. 대한민국 의학대상 커다란 현수막이 걸린 무대 위에서 내 이름이 호명되었다. 올해의 의료인상 윤슬기 간호사. 현장에는 수많은 의료계 인사들과 언론, 방송 카메라가 가득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상장과 꽃다발을 받았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내밀며 물었다. 윤슬기 간호사님, 이 영광의 순간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하고 싶으세요?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이 모든 건 고인이 되신 어머니, 그리고 저를 끝까지 믿어준 동료, 환자분들 덕분입니다. 저는 단지 제 자리를 지킨 것뿐이에요. 관중석에서 혜진 언니가 눈물 짓는 얼굴로 손을 흔들었다. 방송국 기자가 나를 따라다니며 인터뷰를 요청했다. 영혼 간호사라는 별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는 쑥스럽게 미소 지었다. 저는 영웅이 아니에요. 다만 누군가를 위해
조금 더 용기를 낸 사람일 뿐이에요. 이후 TV 뉴스와 다큐멘터리, 인터넷 기사에서 내 이야기가 연일 소개됐다. 가끔은 지하철, 카페에서 혹시 기사에서 본 그 간호사님 맞죠? 하며 다가오는 시민들도 있었다. 나는 겸손하게 웃으며 네, 앞으로도 환자 곁에서 늘 진심을 다하는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인사했다. 수상 후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 가방 속 상장과 꽃다발이 참 따뜻하게 느껴졌다. 이 길을 포기하지 않길. 정말 잘했다. 봄바람이 내 얼굴을 살짝 스쳐갔다. 국가의료상 시상식이 끝난 지 며칠 뒤 나는 평소처럼 연구소로 출근했다. 그날 오후 강주혁 대표가 나를 대표실로 조용히 불렀다. 슬기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조용한 사무실 안 대표는 깊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제 슬기 씨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재단에 없을 것 같습니다. 나는 민망해서 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저는 그냥 운이 좋았던 거죠. 작게 웃었다. 강 대표는 서랍에서 한 서류를 꺼내 내게 내밀었다. 이건 해성의료재단에서 새로 출범하는 첨단의 학연구센터 센터장 임명장입니다. 슬기 씨에게 이 자리를 맡아줬으면 합니다. 나는 깜짝 놀라. 제가요? 너무 큰 자리 아닌가요? 강 대표는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다. 여러 위기를 온몸으로 견디고 끝까지 환자와 동료를 지켜낸 사람, 그리고 연구소를 다시 일으킨 주인공이 누구보다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대표님, 부족한 저를 이렇게까지 믿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직도 부족한 게 많지만 누군가를 살리는 연구라면 기꺼이 책임지고 싶어요. 강 대표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앞으로 해성의 미래는 슬기 씨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새로운 각오로 임명장을 힘껏 받아들었다. 이제 내가 받은 모든 응원과 사랑을 누군가에게 돌려줄 시간이다. 창밖엔 따뜻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새 연구센터장으로 임명된 뒤 나의 이야기는 의료계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꾸준히 알려지기 시작했다. 각종 간호사 협회, 대학교 특강, 인터넷 방송에까지 윤슬기 센터장님 강연, 포스터가 붙었다. 전국의 젊은 간호사들과 학생들이 메일과 메시지로 나에게 고민을 털어놓았다. 선배님, 저도 실수할 때마다 무너질까봐 두려워요. 정말 포기하지 않고 버틸 수 있을까요? 나는 직접 답장을 보냈다. 실수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려는 용기입니다. 누구나 흔들릴 수 있지만 진심으로 환자를 생각한다면 결국 길이 열려요. 한 대학병원 세미나에서 수많은 젊은 간호사들이 내게 박수를 보내며 사진을 찍어달라, 사인을 해달라, 줄을 섰다. 선배님 덕분에 저도 힘내서 공부할 수 있었어요. 진짜 같은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나는 부끄럽게 웃으며 말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매일 실수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선 사람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다. 윤슬기 센터장님,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비결이 뭔가요?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진심, 그리고 환자와 동료를 향한 작은 책임감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온 것 같아요. 전국의 수많은 젊은 간호사들이 내 이야기에 용기를 얻고 다시 한번 새로운 각오로 병동에 서기 시작했다. 새 연구센터장으로 바쁘게 지내던 어느 날 갑자기 휴대폰에 등록되지 않은 시골집 전화번호가 떴다. 여보세요? 슬기니? 이모다. 잘 지내냐? 나는 반가움에 웃으며 인사했다. 이모,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이모는 방송에서 내 얼굴을 봤다고 목소리가 잔뜩 들떠 있었다. 야야, 우리 동네에서 내 뉴스 본 사람들 다 깜짝 놀랐다. 슬기가 이렇게 큰 상도 받고 센터장도 됐다니까. 할머니도 울더라. 전화기 너머로 삼촌, 고모, 심지어 사촌 동생들까지
차례로 바꿔가며 축하 인사를 쏟아냈다. 슬기야, 우리 집안에서 이런 인재가 나올 줄이야. 다음에 고향 오면 반상회에서 너 자랑할 거다. 나는 수화기를 꼭 쥐고 눈물이 핑 돌았다. 한때 왜 남의 일에만 신경 쓰냐, 가족은 안 챙기고 바쁘기만 하다. 던졌던 차가운 말들이 이젠 자랑과 격려, 따뜻한 인정이 되어 돌아왔다. 이모, 나중에 꼭 고향 내려갈게요. 그때 같이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이야기해요. 이모가 다정하게 답했다. 그래, 넌 우리 집안의 자랑이야. 엄마도 하늘에서 네가 이렇게 멋지게 사는 거 아주 흐뭇하게 보고 계실 거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다. 그래, 이제는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된 것 같다. 따뜻한 시골 바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듯했다. 센터장으로 바쁘게 지내던 어느 날, 나는 문득 가장 처음 간호사의 꿈을 꾸던 고향의 작은 언덕길을 떠올렸다. 이제 정말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나는 연구소 이사회에 고향 마을에 무료 진료소를 열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슬기 씨, 정말 떠날 거예요? 혜진 언니가 아쉬운 표정으로 물었다.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서울에서도 많은 환자를 만났지만 고향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해주고 싶어요. 저처럼 작은 시골에서도 누구든 꿈꿀 수 있다는 걸 직접 보여주고 싶거든요. 고향에 돌아온 나는 마을 회관 옆에 조그마한 무료 진료소를 열었다. 간호사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TV에서 봤어요. 우리 아이 진료도 꼭 부탁드려요. 이웃들, 학교 선생님, 아이들까지 진료소를 가득 메웠다. 나는 틈틈이 고등학생, 대학생들을 모아 의료봉사와 진로 강연도 열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누구나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나는 게 진짜 용기입니다. 하루는 진료소 일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 눈이 소복이 내리던 그 해 겨울, 내 인생을 바꾼 바로 그 언덕길을 지나가게 되었다. 갑자기 길가에서 차가 미끄러지며 사고가 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망설임 없이 달려갔다. 괜찮으세요? 제가 간호사입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금방 도와드릴게요. 보여줄 수 있게 된 것 같아. 그리고 또 한 번 내 인생의 새로운 이야기가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